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살이 찢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하루에 몇 번 깜빡이는지 세고 있었어요. 그게 유일하게 시간을 세는 방법이었거든요.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들렸어요. 그 사람이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뭔가 떨어졌어요. 작고 동그란 것이었습니다. 사탕이었어요. 포장도 안 벗긴 사탕 한 알이요. 저는 그걸 주워서 입에 넣었습니다. 3초도 안 걸렸어요. 그 사탕이 녹는 동안 간수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제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은 이 이야기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두만강이 마을 끝에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이 중국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장마당에서 약초를 파는 22살짜리 여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뒷산에 올라가서 캐온 약초를 제가 장마당 좌판에 깔아놓고 팔았어요. 약초 한 묶음에 북한 돈 500원이었습니다. 하루에 6묶음을 팔면 3,000원이었어요. 3,000원이면 옥수수 국수 3그릇 값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와 남동생 셋을 먹여야 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1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탄광에서 일하셨는데 갱도가 무너졌어요. 시신을 수습하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아버지 작업복을 안고 잤어요. 작업복에서 석탄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빨지 않았어요. 냄새가 사라지면 아버지도 진짜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떠난 뒤로 저는 장마당에 매일 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자리를 잡으러 갔어요. 무산 장마당은 크지 않았습니다. 좌판이 200개쯤 됐는데 좋은 자리는 30개도 안 됐어요. 입구에서 가까운 자리가 좋은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이니까요. 저는 거의 매일 첫 번째로 도착했어요. 어머니보다 제 발이 빨랐습니다. 장마당 입구에서 보안원이 매일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저는 그게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 보는 사이니까 가볍게 인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인사한 게 아니라 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누가 몇 시에 나오는지, 뭘 파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보안원에게는 그게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오늘 약초가 잘 팔리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좌판 위에 약초를 하나씩 펼쳐놓을 때가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어요. 오늘은 좀 더 팔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요. 그 기대가 매일 절반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매일 가졌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어요. 감자밥이었습니다. 양은 도시락통 절반 정도였어요. 감자 반에 옥수수쌀 반을 섞어서 지은 밥이었습니다. 그 위에 어머니가 소금을 조금 뿌려줬어요. 반찬은 없었습니다. 소금이 반찬이었어요. 그 소금 뿌린 감자밥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으면 장마당 소음이 잠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소금 맛을 보면 그 장마당이 떠오릅니다. 햇빛이 좌판 위에 비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어머니의 감자밥에서 김이 올라오던 그 장면이요. 보안원이 세고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저는 장마당에 그렇게 매일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소금 맛은 알아도 보안원의 눈빛은 읽을 수 없었어요. 무산에서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장마당에 가고 약초를 팔고 못 팔면 저녁까지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막내 동생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살이었어요. 그 아이가 매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언니 오늘 뭐 사왔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옥수수 알맹이 몇 개를 꺼내줬어요. 장마당에서 떨어진 것을 주운 거였습니다. 막내는 그걸 받아서 하나씩 입에 넣으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저한테는 하루의 보상이었습니다. 뭘 사왔느냐는 질문에 옥수수 알맹이밖에 줄 수 없는 언니였지만 막내는 그래도 웃어줬거든요. 22해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강 건너가 중국인 줄은 알았지만 그 강을 건너야 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두만강은 제 삶의 끝이 아니라 배경이었습니다. 매일 보이지만 건드리지 않는 산이나 하늘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긴 겨울이었어요. 그 겨울이 오기 전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배경이었던 그 강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될 줄을요. 배급이 끊긴 건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줄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것이 2달에 한 번이 됐고 그 2달이 석 달이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민반장이 와서 다음 달에 나온다고 말했어요. 다음 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요. 3번째 달이 지나자 아무도 물어보지 않게 됐어요. 물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마당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는 사람보다 훔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약초를 좌판에 깔아놓으면 누군가 달려와서 움켜쥐고 도망갔습니다. 처음에는 쫓아갔어요. 달려가서 잡고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훔친 사람의 얼굴을 보니 쫓을 수가 없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들어간 얼굴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굶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뒤로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잃으면 그날은 빈손으로 집에 가야 했어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날이 일주일에 3번이 됐고 4번이 됐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기침을 하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잠결에 1~2번 캑캑거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기침이 거칠어졌습니다. 온 방이 흔들릴 만큼 기침을 했어요. 기침을 할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됐다가 하얗게 됐습니다. 숨을 못 쉬는 것 같았어요. 기침이 멈추면 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누웠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침에 보면 어머니가 뱉은 것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가래가 아니었어요. 색깔이 달랐습니다. 붉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약이 필요했습니다. 북한에서 약은 돈이었고 돈은 없었습니다. 병원이 있긴 했지만 약이 없는 병원이었어요. 의사가 있어도 줄 약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약을 구할 수 있었는데 항생제 한 알이 북한 돈 5,000원이었어요. 하루벌이가 3,000원도 안 되는데 항생제 10알이면 5만 원이었습니다. 열흘을 굶어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저는 매일 장마당에 나가면서 약값을 생각했습니다. 약초가 안 팔리니까 다른 걸 해봤어요. 남의 짐을 날라주는 일을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 짐을 집까지 들여다주면 500원에서 1,000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루에 4번, 5번 짐을 나르면 4,000원쯤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약값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어머니 기침이 점점 심해졌어요. 밤에 기침 소리 때문에 동생들이 깼습니다. 막내가 울면서 물었어요. 언니, 엄마 왜 그래요?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밤새 기침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벽을 보고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머니가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처음으로 강이 떠올랐어요. 두만강이요. 강 건너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장마당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얼굴에는 공통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요. 저도 그 표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며칠 뒤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주 작았어요. 보아놓은 눈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접힌 종이였어요. 펼쳐보니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 번호라고 했어요. 강만 건너면 일자리를 연결해 준다고. 한 달만 일하면 약값은 충분하다고요. 돌아오는 것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건 탈북이었어요. 잡히면 보위부에 끌려간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벽 너머에서 어머니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침 사이사이에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거칠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보위부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저는 그 종이를 접어서 양말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한테는 장마당에 일찍 간다고만 했습니다. 막내가 잠결에 물었어요. 언니 어디가? 장마당 간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장마당이 아니라 두만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영하였어요. 입에서 나오는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하얀 숨이 누군가 눈에 띌까봐 저는 입을 옷깃 안으로 파묻고 걸었어요. 집에서 강까지는 걸어서 40분 거리였습니다. 길이라고 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논두렁을 지나고 야산 아래를 돌아서 마을 뒤쪽 비포장 도로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로에 가로등은 없었어요. 달빛만 있었습니다. 달이 반쯤 걸려 있었는데 그 빛 아래에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혼자 걸으면서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얼어붙은 흙을 밟는 소리가 바작바작 났어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발끝으로 걸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40분 동안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마을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진 집들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고 있을 것이었어요. 기침하면서요. 막내도 자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장마당에 갔다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앞을 봤어요. 앞에 강이 있었습니다. 두만강 앞에 섰을 때 저는 강이 얼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겨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 한가운데만 얼어 있었고 양쪽 가장자리는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검은 물이었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일렁거렸는데 그 빛이 아름답다고 느낀 제가 이상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강을 앞에 두고 아름답다니요. 하지만 그랬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지점은 강폭이 가장 좁은 곳이었어요. 40m쯤 됐습니다. 40m가 짧다고 생각했어요. 수영장 한 바퀴도 안 되는 거리잖아요. 하지만 수영장과 두만강은 달랐습니다. 수영장에는 총 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국경 경비대 초소가 상류 200m 지점에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15분에 한 번씩 강위를 쓸었어요. 서치라이트가 지나가고 다음 서치라이트가 올 때까지 15분 안에 건너야 한다는 걸 브로커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서치라이트가 한 번 지나가는 걸 확인했어요. 지나간 직후에 물에 들어갔습니다. 발목까지 올라왔을 때 숨이 멎었어요. 칼로 베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살을 베는 느낌이었어요. 차가운 게 아니라 아픈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다리 감각이 사라졌어요.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걸어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허벅지까지 올라왔을 때 몸 전체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가 부딪혀서 딱딱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조차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얼음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미끄러웠어요. 서 있을 수 없어서 네 발로 기었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얼음에 닿으면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어요. 뼈가 직접 얼음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끼익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총소리보다 무서웠어요. 총소리는 누가 쏘는 건데 얼음 갈라지는 소리는 제 밑에서 나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반쯤 건넜을 때 서치라이트가 다시 왔어요. 저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얼음에 붙였어요. 눈물이 나왔는데 그 눈물이 얼음 위에서 바로 얼었습니다. 서치라이트 빛이 제 등 위를 지나갔어요. 지나갔는지 멈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3초인지 30초인지 모를 시간이 지나고 빛이 사라진 것을 느꼈어요. 다시 기었습니다. 남은 거리가 10m도 안 됐을 때 반대쪽 물가에서 어둠 속으로 손이 나왔어요. 중국 쪽에서 기다리던 브로커였습니다. 그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 힘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끌어올려서 담요를 덮어줬어요. 담요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 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히터 바람이 제 얼굴에 닿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따뜻해서 운 건지 무서워서 운 건지 아니면 살았다는 게 실감이 나서 운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안전하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담요 속에서 몸을 웅크리면서 이제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약값을 벌 수 있겠다고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브로커가 말한 것과 달랐습니다. 약속된 일자리는 없었어요. 브로커가 저를 데려간 곳은 연변의 한 주택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단층짜리 낡은 집이었어요. 마당에 개가 한 마리 묶여 있었는데 그 개가 짖지 않은 게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것에 익숙한 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이 하나였습니다. 방 크기는 3평쯤 됐어요. 거기에 이미 여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 저처럼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많아 보이는 사람이 둘이었고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둘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고 인사하지 않았어요. 눈만 잠깐 올리고 다시 내렸습니다. 브로커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났어요. 철컥. 그 소리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에서 열 수 없는 문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아주 낮았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라고. 누군가한테 팔려가거나 신고당해서 북송되거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팔려간다니요. 사람을 파는 겁니까?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이미 여러 번 들은 이야기를 또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방 안에는 이불이 2채 있었고 물이 담긴 양동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방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통이었어요. 칸막이 같은 건 없었습니다. 5명이 한 방에서 먹고 자고 볼일을 봐야 했어요. 음식은 하루에 한 번 문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만두 6개가 전부였어요. 5명이 나눠 먹으면 한 사람의 한 개였습니다. 남은 하나를 누가 먹을 것인가로 싸움이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 방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문이 열렸어요. 브로커가 아닌 다른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중국인이었고 한 명은 조선족이었어요. 조선족 남자가 통역을 했습니다. 2 사람이 방 안을 둘러봤어요. 여자들을 1명씩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어요. 가축시장에서 소를 고르는 것과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중국인 남자가 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조선족 남자한테 뭔가 말했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브로커한테 돈을 건넸어요. 돈다발이었습니다. 중국 돈이었어요.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세어보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물건이 된 것이었습니다. 팔에 물건 낙인이 찍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시선과 그 돈다발이 낙인이나 다름없었어요. 끌려간 곳은 중국 내륙 쪽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차로 6시간을 달렸어요. 중국인 남자의 집이었습니다. 농가였어요. 마당이 넓었고 돼지 2마리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여자 신발이 없었어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을 치우고 밭일을 돕고 밤에는 그 남자 옆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라고 했지만 전부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남자가 옆에 있었고 밤에 눈을 감으면 그 남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같이 강을 건너온 여자가 이 마을에만 3명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감시망이었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조선 여자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도망치면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공안에 잡히면 북송이었어요. 북송되면 보위부에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버텼어요. 버텼다는 말이 맞습니다. 살았다는 말은 쓸 수 없어요. 3달 동안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는데 그 금을 따라가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가 언니 어디 갔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3달째 되던 날 밤에 그 남자가 술을 마셨습니다. 중국 백주를 반병 넘게 마셨어요. 코를 골면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2시간을 기다렸어요. 정말로 깊이 잠든 건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2시간 뒤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방을 나왔어요. 마당에 돼지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심장이 뛰었어요.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길을 따라 걸었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탈북 여성이 혼자 걸어다니면 눈에 띄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이틀 뒤에 중국 공안에 잡혔습니다. 신분증이 없었거든요. 공안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다음 날 회색 승합차가 왔습니다. 차 안에 이미 여자 7명이 타고 있었어요. 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겁에 질리고 지쳐있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얼굴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중국 마을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이 보였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방향이요. 강제 북송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만 들썩였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힘이 빠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북송되면 보입으로 끌려간다는 건 강을 건너기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만강을 다시 건넌 건 차를 타고서였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강을 내려다봤어요. 처음 건넜을 때 기었던 그 얼음판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강이었어요. 하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차가 북한 땅에 닿자마자 군인들이 문을 열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칼라시니코프였어요. 북한 군인이 들고 다니는 그 총이요. 총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8명이 한 줄로 내렸어요. 저는 5번째였습니다. 앞사람 등을 보면서 내렸어요. 군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개를 숙여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시멘트 바닥만 보면서 걸었습니다. 앞사람의 뒤꿈치가 보였어요. 그 뒤꿈치를 따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뒤꿈치가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라고. 끌려간 곳은 국경 근처의 보이부 집결소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물이었어요.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창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는 창문도 철판으로 막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온도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냄새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아니었어요. 사람 냄새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이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있을 때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땀과 오줌과 공포가 섞인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기실이라고 불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크기는 8평쯤 됐어요. 거기에 이미 20명 넘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 같은 자세였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인 자세였습니다. 앉을 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간수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구석으로 가서 같은 자세로 앉았어요. 옆 사람과 어깨가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저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때렸거든요. 주먹으로 머리를 치거나 군화로 허벅지를 밟았어요. 저는 바닥만 봤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금이 가 있었어요. 그 금을 따라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가 없었으니까요. 몇 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창문도 없으니 밖이 밝은지 어두운지도 몰랐습니다. 형광등이 하루 종일 켜져 있었어요.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바닥에 금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곳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강 같았어요. 두만강 같았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감방 바닥에 금이 강처럼 보이다니. 식사는 하루 3번이었어요. 삶은 옥수수였습니다. 양은 그릇에 담겨 나왔는데 한 줌도 안 됐어요. 90g에서 100g 사이였을 것입니다. 주먹 반 크기였어요. 그리고 국이 나왔는데 국이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뜨거운 물에 시래기 몇 조각이 떠 있는 거였어요. 맛은 없었습니다. 소금 간도 안 돼 있었어요. 하지만 뜨거우니까 마셨습니다. 뜨거운 것이 위장에 들어가면 잠깐이지만 배고픔이 가렸거든요. 5분 정도요. 5분이 지나면 다시 배가 아팠습니다. 대기실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그 이틀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앉아있고 먹고 앉아있고 먹고. 그런데 이틀째 오후에 입구에서 소리가 났어요. 새로운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간수들과 달랐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군화 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다른 간수들은 일부러 군화를 세게 딛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방을 한 바퀴 돌았어요. 여자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한 명 한 명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규칙이니까요. 간수의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5초인지 10초인지 모르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간수가 앞에서 멈추는 건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때리지 않고 지나갔으니 그냥 넘어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제 앞에서 멈춘 이유를요. 그리고 그 이유가 사탕 한 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요. 집결소에서 이틀을 보낸 뒤에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방이 바뀌었어요. 대기실에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이 좁았어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이었는데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밟고 내려간 흔적이었습니다. 계단을 한 칸 내려갈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습도가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벽에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지하 간방은 대기실보다 훨씬 작았어요. 한 평 반쯤 됐습니다. 누우면 머리와 발이 양쪽 벽에 닿는 크기였어요. 바닥은 시멘트였고 벽도 시멘트였습니다. 천장도 시멘트였어요. 사방이 회색이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하나가 있었는데 절대 꺼지지 않았어요. 24시간 켜져 있었습니다. 잘 때도 먹을 때도 신문 갖다 돌아와서도 그 형광등은 항상 켜져 있었어요. 그게 고문이었습니다. 빛이 꺼지지 않으면 몸이 밤을 모릅니다. 밤을 모르면 생체 리듬이 무너져요. 생체 리듬이 무너지면 잠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사람이 무너져요. 사흘만 그러면 두통이 시작되고 일주일이면 환각이 와요. 저는 형광등 깜빡임을 세면서 시간을 추정했습니다. 깜빡임이 50번쯤 되면 1시간이 지난 것 같았어요.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문은 하루에 2번이었어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간방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서 신문실로 갔습니다. 신문실은 간방보다 넓었어요. 철제 책상이 하나 있었고 의자가 2개 있었습니다. 신문관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의자는 신문관 것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바닥이 의자였어요.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만난 사람 이름을 대라.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느냐? 교회에 간 적이 있느냐?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 한국에 가려고 했느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저는 아무도 안 만났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중국에서 만난 건 브로커와 그 집의 여자들과 저를 산 중국인 남자뿐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국에 갈 생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문가는 믿지 않았어요. 첫째 날 신문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주먹이었어요. 왼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 귀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지자마자 군화가 등을 밟았어요. 1번이 아니라 3번이었습니다. 1번 밟을 때마다 숨이 끊기는 것 같았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갈비뼈에 미세골절 흔적이 있었어요. 그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신문이 끝나면 다시 감방으로 돌아갔어요. 감방에서는 정해진 자세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이는 자세였어요. 등을 벽에 기대면 안 됐습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을 그 자세로 있어야 했어요. 움직이면 간수가 때렸습니다. 간수가 보지 않을 때 몰래 자세를 바꾸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간수가 언제 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방 문에 작은 창이 있었는데 거기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발소리가 들리면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하지만 발소리 없이 오는 간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잡혔어요. 잡히면 벌이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서 있는 벌이었어요. 30분에서 1시간이요. 무릎 꿇고 있다가 갑자기 서면 어지러웠습니다. 쓰러지면 또 맞았어요. 식사는 대기실과 같았습니다. 삶은 옥수수 90g과 시래기국. 하루 3번. 하지만 신문 때문에 한 끼를 빼먹는 날이 많았어요. 신문이 식사 시간에 걸치면 밥을 주지 않았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배 안에서 뭔가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위장이 비어 있으면 위산이 위벽을 녹이기 시작한다고 나중에 의사한테 들었어요. 그때 그 느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위장이 스스로를 소화하고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형광등빛과 배 통증이 동시에 괴롭혔습니다. 눈을 감아도 형광등빛이 눈꺼풀을 뚫고 들어왔어요. 배를 안고 웅크려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 넷째 닷새째가 지나갔어요. 저는 그 감방에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았고 일주일이 한 달 같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탕 한 알 때문에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감방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그 간수를 다시 만났어요. 집결소 대기실에서 제 앞에 멈췄던 그 사람이요. 키가 작고 군화 소리가 없던 그 사람. 복도에 간수가 2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그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다른 간수가 저를 감방까지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다른 간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는 좁았어요. 폭이 1m 남짓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없는 폭이었어요. 저는 앞에서 걸었고 그 사람은 뒤에서 걸었습니다. 형광등이 하나 있었는데 복도 끝쪽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빛이 불안정했습니다. 감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멈췄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고개는 숙이고 있었어요. 규칙이니까요. 간수의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옷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에 뭔가 닿았어요. 작고 단단했습니다. 종이에 쌓여 있었어요. 사탕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오므렸어요. 사탕을 쥔 채로 감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철컥하는 소리,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감방 안에서 손을 펼쳐봤어요. 형광등빛 아래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얇은 비닐 포장에 쌓인 작은 사탕이었어요. 빨간색이었습니다. 크기는 제 엄지손톱만 했어요.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하사탕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열알에 500원 하던 그 사탕이요. 저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맞고 굶고 무릎 꿇고
형광등 아래에서 잠도 못 자고 있는 사람 앞에 사탕이 있다니요. 저는 포장을 벗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포장을 벗기는 바스락 소리가 이 감방에서는 폭발음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간수가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입에 넣었습니다. 3초도 안 걸렸어요. 사탕이 혀 위에 올라간 순간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몸이 반응했어요. 일주일 동안 삶은 옥수수 90g과 시래기 국만 먹던 혀에 설탕이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뇌가 폭발합니다. 당분이 혈액에 들어가는 순간 몸 전체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 사탕을 최대한 천천히 녹이려고 했어요. 혀 밑에 놓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이 사탕을 감싸고 그 단물이 천천히 목으로 넘어갔어요. 7분이었습니다. 제가 세었어요. 형광등 깜빡임으로 세는 게 아니라 심장 박동으로 세었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하나를 셌어요. 7분 동안 심장이 약 560번 뛰었습니다. 한 박동 한 박동마다 사탕이 조금씩 작아졌어요. 그 7분이 감방에 들어온 이후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길고 가장 좋은 시간이요. 사탕이 다 녹은 뒤에 혀 위에 단맛이 남았어요. 그 단맛이 사라질 때까지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숨도 코로만 쉬었어요. 입을 벌리면 단맛이 빠져나갈 것 같았거든요. 포장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접어서 양말 속에 넣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를 가지고 있고 싶었습니다. 이 감방 안에서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빨간 포장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양말을 벗을 때마다 그 포장지가 발가락 사이에서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단맛이 떠올랐습니다. 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뇌가 기억하고 있는 단맛이요.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한테 사탕을 줬는지, 간수가 죄수한테 사탕을 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들키면 간수도 처벌을 받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줬습니다. 왜 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을 때 저는 사탕보다 더 큰 것을 삼켜야 했습니다. 사탕은 그날 이후로 계속 왔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어요. 이틀에 한 번 또는 사흘에 한 번. 규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간수가 야간 근무를 서는 날에만 온 것이었어요. 주간 근무 때는 다른 간수들 눈이 있으니까 불가능했습니다. 야간에는 복도에 간수가 한 명뿐인 시간대가 있었어요. 교대 직전이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방식은 항상 같았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감방으로 돌아갈 때 복도에서 저한테 슬쩍 쥐어주는 것이었어요. 손등에 톡하고 닿으면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오므렸습니다. 3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걸어오던 간수가 앞에서 걸어가는 죄수 손에 뭔가를 전달하는 건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사탕이었어요. 같은 박하사탕이었습니다. 빨간 포장지에 쌓인 그 사탕이요. 어떤 날은 삶은 옥수수가 종이에 쌓여 있었어요. 감방에서 주는 옥수수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한 줌 반쯤 됐어요. 그 한 줌 반이 저한테는 잔치였습니다. 한 번은 작은 빵 조각이 온 적도 있었어요. 밀가루 빵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밀가루 빵은 특별한 음식이에요. 일반 주민은 거의 먹을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간부들이나 군 장교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걸 구해왔을까 생각했어요. 자기 배급에서 뺀 건지 아니면 어디서 훔쳐온 건지.
어느 쪽이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빵을 감방에서 아주 조금씩 먹었어요. 한 입에 넣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손톱만 한 크기로 뜯어서 1시간에 하나씩 입에 넣었습니다. 빵 조각을 혀 위에 올리면 침이 나왔어요. 침이 빵을 적시고 밀가루 맛이 퍼졌습니다. 달지 않았지만 고소했어요. 그 고소한 맛을 최대한 오래 느끼려고 씹지 않고 혀로만 굴렸습니다. 한 조각이 녹는데 4분에서 5분이 걸렸어요. 빵 한 조각을 6쪽으로 나누면 총 30분이었습니다. 그 30분 동안 저는 다른 세상에 있었어요. 감방이 아닌 곳에요.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30분 동안만은 시멘트 벽도 형광등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없다는 걸 저는 그 감방에서 배웠습니다. 그 간수가 처음으로 말을 건 건 열흘쯤 지난 뒤였어요. 야간이었습니다. 복도에 다른 간수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이 감방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문을 열고 문틀에 기대서 안을 봤습니다. 저는 정해진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름이 뭐냐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번호를 말하려고 했어요. 17번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끊었습니다. 번호 말고 이름을 물었다고요. 저는 멈칫했어요. 이름요? 감방에 들어온 이후로 제 이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신문관도 17번이라고 불렀고 다른 간수들도 17번이라고 불렀어요. 서류에도 17번이라고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17번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17번이라는 번호가 제 이름보다 더 자주 불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사탕을 주지도 않았고 빵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름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름을 불린 것이 가슴을 쳤거든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감방에 들어온 이후로 저는 번호였어요. 번호인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17번일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요. 맞아도 배가 고파도 잠을 못 자도 17번은 그냥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돌아오니까 감정도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불러주던 그 이름이 이 시멘트 감방 안에서 울린 순간 제가 사람이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떠오르니까 아팠어요. 17번일 때는 몰랐던 아픔이 이름 하나로 전부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고 막내가 보고 싶었고 소금 뿌린 감자밥이 보고 싶었고 장마당 아침 햇빛이 보고 싶었어요.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름 하나 때문에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야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 간수와의 일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 끝이었습니다. 간수도 죽고 저도 죽는 것이었어요. 보이부에서 간수가 죄수한테 음식을 주다 걸리면 그건 죄수를 도운 것이 아니라 규율을 어긴 것으로 처리됩니다. 규율 위반은 곧 반역과 같은 급이었어요. 간수가 교화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간수가 교화소에 가면 그 간수한테 음식을 받은 죄수는 추가 죄목이 붙었어요. 간수를 매수한 죄요. 원래 죄에 더해서 교화소형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감방이 개인 감방이라서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에요. 20명이 넘는 눈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대우를 받으면 즉시 간수한테 신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고하면 자기 형이 줄어든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는 소문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극한까지 몰리면 옆 사람을 팔아서라도 살려고 해요.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위치가 바뀌었다면 저도 신고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탕은 받는 즉시 먹었습니다. 감방에 들어가자마자 입에 넣었어요. 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됐거든요. 포장지만 양말 속에 넣었어요. 그건 제 고집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했어요. 그 포장지가 없으면 사탕이 진짜였는지 꿈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신문은 계속됐습니다. 신문관이 바뀌었어요. 처음 신문관은 때리면서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신문관은 다른 유형이었어요. 이 사람은 때리기 전에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때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첫 주먹은 항상 복부였어요. 명치 아래를 쳤습니다. 숨이 끊기는 느낌이었어요. 바닥에 쓰러지면 그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가려고 한 건 맞지? 아니라고 했어요. 군화가 옆구리를 찼습니다. 갈비뼈가 울렸어요. 아까 말한 미세골절이 이때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왼쪽이 칼로 찌르는 듯 아팠어요. 하지만 아프다고 말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때렸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신문이 끝나면 감방으로 돌아갔어요. 감방 바닥에 누우면 갈비뼈가 아파서 어느 쪽으로 누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고 눕는 수밖에 없었어요. 형광등이 얼굴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건지, 신문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교화소로 가는 건지 풀려나는 건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고 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신문 받고 맞고 감방으로 돌아오고 그것만 반복됐습니다.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체중이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많이 먹지 못했는데 신문 때문에 끼니를 빼먹는 날이 늘어나면서 몸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손목을 잡으면 엄지와 중지가 만났습니다. 팔뚝에 근육이 없었어요. 뼈 위에 가죽만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제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전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다 보였어요. 제 손이 할머니 손 같았습니다. 22살인데요. 그날 밤에 그 간수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문 아래 틈으로 뭔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사탕이 아니었어요. 천 조각이었습니다. 작은 수건 같은 것이었어요. 마른 천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왜 천을 줬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날 신문 때 물을 끼얹었거든요. 옷이 젖어 있었어요. 지하 감방 온도는 영상 5도 안 됐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시멘트 바닥에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요. 저는 그 천으로 얼굴과 목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마른 천 한 장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천에서 비누 냄새가 났어요. 아주 희미하게요. 그 사람이 세탁한 천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비누 냄새를 맡으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떠올랐어요. 이 감방 밖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이
비누로 빨래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게 왜 그렇게 울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며칠인지는 몰라요. 형광등 깜빡임으로 세다가 어느 순간 포기했습니다. 깜빡임의 간격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제 뇌가 이상해지고 있는 건지, 형광등이 정말 불규칙한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몸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입었던 바지가 허리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허리끈을 최대한 조여도 흘러내렸어요. 팔뚝을 제 손으로 감싸면 엄지와 중지가 겹쳐졌습니다. 허벅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앉아 있으면 엉덩이 뼈가 시멘트 바닥에 직접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이 없으니까 뼈가 바닥에 닿는 거예요.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엉덩이에 멍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당시 최저 체중이 얼마였느냐고 물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체중계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의사가 제 당시 상태를 추정해서 말해줬어요. 키와 골격 대비로 계산했을 때 31kg에서 33kg 사이였을 것이라고. 22살 여자의 체중이 31kg이면 그건 뼈 위에 가죽만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장기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요. 거울이 없어서 제 얼굴을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의 뼈가 전부 보였거든요. 손등에 핏줄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져서 손가락을 구부리면 관절 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10개의 뼈다귀가 움직이는 것을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제 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쯤 감방 옆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벽이 얇았습니다. 시멘트 벽이었지만 두께가 10cm 정도밖에 안 됐나 봐요. 옆 감방에 누군가 새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누군가 자세를 바꾸거나 기침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밤에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간수한테 들릴 만큼 크지 않았어요. 손가락 관절로 아주 살짝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규칙 없이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툭툭툭. 불규칙하게 3번, 4번, 5번. 그런데 며칠 반복되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번 두드리고 쉬고 2번 두드리고 쉬고 그리고 다시 3번, 2번.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저는 벽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귀를 벽에 붙이면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같은 패턴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3번 쉬고 2번. 손가락 관절로 아주 살짝이요. 그쪽에서 멈췄습니다. 제 소리를 들은 것이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드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4번 쉬고 1번. 저는 따라했어요. 4번 쉬고 1번. 그쪽에서 또 다른 패턴이 왔습니다. 그렇게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 아닌 대화가 시작됐어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간수한테 들리니까요. 하지만 벽 너머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방이 조금 달라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어요. 나이도 몰랐고 왜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두드림이 오니까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벽을 두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그 두드림을 기다렸어요. 신문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방에 돌아오면 벽에 귀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두드림이 오면 저도 두드렸어요. 오지 않는 밤에는 제가 먼저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곧 대답이 왔어요. 그 대답이 오는 순간이 하루 중 2번째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탕이었고
두 번째는 두드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리가 멈췄습니다. 밤이 되어도 두드림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먼저 두드려 봤습니다. 3번 쉬고 2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도 두드렸습니다.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였어요. 질질 끌려가는 소리.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 쿵쿵쿵. 무거운 것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에 이마를 대고 있었어요. 한참을요. 3번 쉬고 2번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소리보다 컸습니다. 벽 너머 사람이 사라진 뒤로 신문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새로운 신문관이 온 것은 아니었어요. 같은 사람이었는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앉아서 신문하던 것이 서서 신문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서 있는 벌이었습니다. 북한 구금시설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잔인한 벌 중 하나였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해보면 압니다. 처음 2시간은 괜찮았어요. 발바닥이 좀 아프고 무릎이 뻣뻣해지는 정도였습니다. 3시간이 지나면 발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발목이 두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발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맨발이었거든요. 4시간이 지나면 종아리 근육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쥐가 나는 것과 비슷한데 쥐보다 오래 갔어요. 근육이 수축된 채로 풀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5시간이 넘으면 무릎이 꺾이려고 했어요. 다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접히려고 하는 거예요. 뇌에서는 서 있으라고 하는데 다리는 접히겠다고 반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7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신문관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종이와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뭔가를 적었어요. 제 상태를 기록하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은 같았어요. 한국에 가려고 한 건 맞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브로커를 소개해 줬느냐? 모른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였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그 아주머니도 끌려오는 것이었으니까요. 6시간째부터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자리부터 어두워졌어요. 가운데만 보이고 양옆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신문관 얼굴이 터널 끝에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했어요. 현기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7시간째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고, 그 다음에 손이 닿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닿았어요. 시멘트 바닥에 턱이 부딪히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딱 하는 소리였어요.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감각이 이미 거의 없었거든요. 신문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자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발자국 소리. 제 옆에 와서 멈췄습니다. 물이 끼얹어졌어요. 양동이째 끼얹은 것이었습니다. 얼음물이었어요. 지하 감방의 물은 수도에서 나오는 물인데 겨울에는 거의 얼음 직전이었습니다. 온몸이 젖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코에 물이 들어가서 기침이 났어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일어나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어요. 신문관이 군화로 옆구리를 찼습니다. 2번 찼어요. 찬 곳이 이미 멍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갈비뼈 금간 곳이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소리가 나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신문관이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신문실에 울렸어요. 저는 기어서 벽까지 갔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려서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관이 말했어요. 벽에서 떨어져라. 혼자 서야 한다고. 저는 벽에서 등을 떼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상태로 1시간을 더 서 있어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신문이 끝났을 때 저는 걷지 못했어요. 간수 2명이 양쪽 팔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제 발이 복도 바닥을 끌렸어요. 걷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감방에 던져지듯 들어갔어요. 바닥에 눕자마자 다리에 경련이 왔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돌처럼 뭉쳤어요. 양쪽 다리가 동시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소리를 지르면 또 벌을 받으니까요. 이를 악물고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주무르지도 못했어요. 손가락이 근육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문 아래 틈으로 뭔가 들어왔어요. 밀려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간수였어요. 이번에는 사탕이 아니었습니다. 천에 쌓인 빵 조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종이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종이를 펴봤어요. 안에 하얀 가루가 있었습니다. 소금이었어요. 한 꼬집 분량의 소금이요. 저는 빵을 먹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소금을 혀에 올렸어요. 소금 맛이 났습니다. 짠맛이요. 그런데 그 짠맛이 어머니 감자밥 위에 소금 맛과 같았어요. 같은 소금이 아닌데 같은 맛이었습니다. 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장마당 좌판 위에서 도시락을 열었을 때 감자밥 위에 뿌려진 소금의 그 맛을요. 저는 그날 밤 오래간만에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운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금이 누구한테서 온 건지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탕도 빵도 천도 소금도 전부 그 사람한테서 왔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답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 감방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마주해야 했어요. 2달째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신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번이던 것이 하루에 1번이 됐고 어떤 날은 신문이 아예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신문이 줄어든다는 건 혐의가 가벼워졌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같이 잡혀온 다른 여자들한테 물어보니 신문이 줄어드는 건 결론이 났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결론이 나면 교화소로 보내는 서류를 작성하는 기간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 작성에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그 뒤에 이송이 있었어요. 교화소는 장기 수감 시설이었습니다. 최소 1년에서 길면 15년. 거기서 노동을 해야 했어요. 벌목이나 광산이나 건설 현장에서요. 31kg짜리 몸으로 광산 노동을 한다는 건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교화소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었어요. 의사가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당시 제 상태로 중노동을 했으면 2달 안에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2달이요. 그 사실을 저도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계단 10칸을 올라가는 것도 숨이 찼으니까요. 그 간수가 감방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야간이었어요. 복도에 다른 간수는 없었습니다. 교대 직전에 빈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동안은 문 아래 틈으로 사탕이나 빵을 밀어 넣었지. 직접 들어온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정해진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손은 무릎 위에 고개는 숙이고 그 사람이 제 앞에 쭈그려 앉았어요. 눈높이가 같아졌습니다.
간수와 죄수의 눈높이가 같아지는 건 이 감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기서는 간수는 항상 위에 있고 죄수는 항상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질서였어요. 그 질서를 이 사람이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낮춰서 제 높이로 내려온 것이에요. 말을 했어요. 아주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했거든요. 이 감방에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어요. 교화소로 이송되거나 시체로 나가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 세 번째 방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탈출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함정일 수 있었거든요. 보이부에서 하는 일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일부러 탈출 기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을 색출하는 것이요. 거기 걸리면 원래 죄보다 훨씬 무거운 벌을 받았어요. 탈출 시도 자체가 반역으로 분류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고.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내가 사탕을 먹을 때 입을 막지 않았다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간수한테 뭔가를 받으면 먼저 숨기려고 합니다. 주머니에 넣거나 양말에 넣거나 어딘가에 감추고 나중에 먹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받자마자 바로 입에 넣었다고. 3초 만에요. 숨기지 않았다고. 왜 숨기지 않았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살고 싶은 사람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고. 먹어버리면 증거가 없어지니까. 숨기는 건 나중에 들킬 위험이 있지만 먹어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걸 안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배가 고파서 빨리 먹은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살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사탕 하나를 먹는 3초가 저를 고른 이유가 됐다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사흘 뒤에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형광등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그 간수가 진짜인지 함정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저는 죽어요. 교화소로 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습니다. 31kg짜리 몸으로 교화소 노동을 버틸 수 없었어요. 죽을 확률이 100이면 그 간수를 믿는 건 50이었습니다. 나쁜 확률이 아니었어요. 저는 50을 택했습니다. 사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흘이 감방에 있던 전체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도 느리게 느껴졌어요. 깜빡임 사이의 간격이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물론 형광등은 똑같았을 거예요. 제 뇌가 시간을 다르게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문이었습니다. 신문은 사흘 동안 2번 더 있었어요. 신문가는 같은 질문을 했고 저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려고 한 거 맞지? 아닙니다. 브로커를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 모릅니다. 맞았어요. 이번에는 주먹이 아니라 나무 몽둥이였습니다. 허벅지를 때렸어요. 허벅지에 살이 없으니까 뼈에 바로 닿았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둔탁한 소리가요. 아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맞으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흘 뒤 새벽 4시 교대 시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몽둥이가 허벅지를 내려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세웠습니다. 남은 시간을요. 아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아픈데 다른 것이 더 크면 견딜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희망이 그런 것이었어요. 감방으로 돌아가서 허벅지를 만져봤습니다. 부어올라 있었어요. 손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가고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부종이었어요. 영양실조로 체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은 다리로 사흘 뒤에 뛰어야 했어요. 걱정이 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밤이 왔어요. 그 간수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야간이었어요. 교대 직전의 빈 시간. 문 아래 틈으로 종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형광등빛 아래에서 읽었습니다. 글씨가 아주 작았어요. 연필로 쓴 것이었습니다. 눌러 쓴 것이 아니라 살짝 그은 것처럼 연했어요. 나중에 물로 지워도 흔적이 남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이틀 뒤 새벽. 교대 시간은 4시에서 4시 반. 그 30분 동안 이 복도 구간에 간수가 없다. 문은 내가 열어둔다. 복도 끝까지 가면 계단이 있다. 계단을 올라가면 창고가 나온다. 창고 뒷문이 밖으로 연결된다. 밖으로 나가면 오른쪽. 300m 가면 울타리에 구멍이 있다. 울타리를 지나면 비포장 도로가 나온다. 도로에서 왼쪽으로 가면 강이다. 두만강이다. 건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3번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눈에 넣었습니다. 외웠어요. 4시에서 4시 반. 복도 끝 계단. 계단 위 창고. 창고 뒷문. 오른쪽 300m. 울타리 구멍. 왼쪽 도로. 강. 8개의 단계였습니다. 저는 그 8개를 수백 번 되뇌었어요. 눈을 감으면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작은 글씨가요. 외우고 나서 종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어서 삼켰어요. 종이 맛은 없었습니다. 거칠었어요. 목에 걸릴 뻔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넘어갔어요.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8개의 단계가 그려졌거든요. 복도에 형광등 배치가 떠올랐어요. 계단이 몇 칸인지 세어봤습니다. 신문실에 갈 때 올라갔던 계단이 12칸이었어요. 그러면 창고까지도 비슷할 것이었습니다. 울타리까지 300m를 뛰는데 몇 분이 걸릴지 계산했어요. 건강한 사람이면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31kg이었고 다리가 부어 있었어요. 3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분이면 30분의 10분의 1이었어요. 충분했습니다. 충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밤이 왔어요. 저는 감방 안에서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없었어요.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소리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교대 인사소리가 들렸어요. 간수들이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당직 교대할 때 간수들은 짧게 인사를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그 2마디가 들렸어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조용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다른 구간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 감방이 있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철컥.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이게 진짜구나. 함정이 아니라 진짜구나. 저는 일어섰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이요. 저는 그 틈으로 복도를 봤어요. 형광등이 하나 켜져 있었고 나머지는 꺼져 있었습니다. 켜진 형광등은 복도 끝쪽에 있었어요. 그 빛 아래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간수였어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어요. 문이 열리면서 경첩 소리가 났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이 지하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감방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복도에 다른 간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감방을 나왔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시멘트 복도가 차가웠는데 차가운 줄도 몰랐어요. 발에 감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달 넘게 무릎을 꿇고 있던 다리로 걸어야 했습니다. 처음 두 걸음이 가장 어려웠어요.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거든요. 한 달 넘게 접혀 있던 관절이 갑자기 펴지려니 삐걱거렸습니다. 통증이 있었지만 걸었어요.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걸을 때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 간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 사람 얼굴이 처음으로 온전히 보였어요.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보다 두세 살 많아 보이는 정도였어요. 24살이나 25살쯤이었을 것입니다. 눈이 크지 않았어요. 작은 눈이었는데 그 눈에 빛이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아니라 다른 빛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건넸어요. 외투였습니다. 군용 외투였어요. 어두운 올리브색이었고 두꺼웠습니다. 자기 것이었어요. 입으라고 했습니다. 밖이 춥다고. 저는 그 외투를 입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컸습니다. 소매가 손가락 끝을 넘어갔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31kg짜리 몸에 남자 군용 외투는 담요를 두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외투 안쪽에서 사람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입고 있다가 벗은 것이었습니다.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그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시멘트 감방에서 2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였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계단 올라가면 창고 문이 열려 있다고. 뒷문으로 나가면 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이러느냐고. 그 질문을 안 할 수 없었어요. 사탕도 빵도 소금도 천조각도 이름을 물어본 것도 그리고 지금 이 문을 열어준 것도 전부 왜 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봤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그 작은 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내 누이가 여기서 죽었다고. 여기서요. 이 감방에서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매일 걸어다니는 이 복도에, 매일 자물쇠를 열고 닫는 이 감방들에 자기 누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이 안에서 죽은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걸 알면서 여기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이 복도를 걸으면서 자기 누이가 죽은 감방을 지나가면서 간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등을 밀었어요. 가라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면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고, 고맙다는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고, 울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2칸이었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렸어요. 한 달 넘게 접혀 있던 관절이 계단을 올라가라는 명령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5칸째에서 숨이 찼어요. 31kg이면 계단 5칸에 숨이 차는 몸이었습니다.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0분이었습니다. 그 30분 안에 여기를 빠져나가야 했어요. 계단 꼭대기에 문이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었어요. 열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대로였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판자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달빛인지 별빛인지 모르겠지만 그 빛만으로도 안이 조금 보였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군용 물자 상자 같았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뒷문이 보였습니다. 나무 문이었어요. 문고리를 잡고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바깥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차가웠어요. 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감방의 차가움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감방의 차가움은 벽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차가움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차가움에는 공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바깥의 차가움에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그 바람에 냄새가 있었습니다. 흙 냄새였어요. 얼어붙은 흙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 무산 뒷산에서 맡던 냄새와 같았습니다. 바람이 있다는 건 하늘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늘이 있다는 건 밖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2달 만에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감방 천장에는 형광등밖에 없었는데 여기에는 별이 있었어요. 그 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31kg짜리 부은 다리에 힘이 없는 건 당연한데 별을 보니까 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뛰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갔어요. 300m. 앞이 어두웠습니다. 달빛만 있었어요. 발밑에 풀이 있었고 돌이 있었고 얼어붙은 흙이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아니, 맨발은 아니었습니다. 양말은 신고 있었어요. 하지만 양말로 얼어붙은 땅을 밟으면 맨발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발바닥에 돌이 박혔어요.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뛰면서 숫자를 셌어요. 한 걸음에 1m라고 치면 300걸음. 하나, 둘, 셋, 넷. 숨이 찼어요. 50걸음쯤에서 이미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추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뛰었어요. 100걸음, 200걸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꺾이려고 했습니다. 5시간 서 있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이 다시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신문관 앞에서 서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자유를 향해 달리고 있었거든요. 울타리가 보였어요. 철조망이었습니다. 높지 않았어요. 사람 가슴 높이쯤이었습니다. 구멍이 있었어요. 철조망 아래쪽이 잘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리 잘라둔 것이었어요. 펜치 같은 걸로 철사를 끊어놓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그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군용 외투가 철조망에 걸렸습니다.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어요. 뜯었습니다. 외투 뒷자락이 찢어졌어요. 찢어진 채로 빠져나갔습니다. 도로가 나왔어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왼쪽으로 갔어요. 강이 보여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왼쪽이라고 했으니까요. 뛰었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뛰었습니다. 3분쯤 지났을 때 어둠 속에서 빛이 보였어요. 수면에 반사되는 달빛이었습니다. 강이었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또 그 강이었어요.
처음 건넜을 때와 같은 강이었습니다. 두만강 앞에 다시 섰습니다. 두 번째였어요. 처음 건넜을 때와 같은 강이었습니다. 같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같은 얼음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브로커가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고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50kg이었고 지금은 31kg이었어요. 처음에는 두 다리가 멀쩡했지만 지금은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꿇어앉아 있었으니까요. 발바닥에는 돌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갈비뼈에는 미세골절이 있었어요. 이 몸으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 상태를 봤어요. 가장자리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가운데는 얼음이었습니다. 처음 건넜을 때와 비슷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치라이트를 확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30분 안에 빈 감방이 발견될 것이었거든요. 발견되는 순간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초소에 비상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건너야 했어요. 저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발목까지 올라왔을 때 비명이 나올 뻔했어요. 처음 건넜을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때는 살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살이 없었어요. 뼈에 물이 바로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발목뼈가 얼음물 속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다리 감각이 사라졌어요. 감각이 사라지는 게 이번에는 고마웠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얼음판 위로 올라갔어요. 기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었어요. 팔꿈치가 얼음에 긁혔습니다. 양말 밑에 발바닥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아까 돌에 긁힌 상처가 다시 열린 것이었습니다. 피가 얼음 위에 떨어졌어요. 붉은 점이 하얀 얼음 위에 찍혔습니다. 그 점들이 제가 온 길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군용 외투가 무거웠습니다. 젖으면서 더 무거워졌어요. 벗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벗으면 건너편에서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입은 채로 기었습니다. 외투 자락이 얼음 위에 끌렸어요. 그 마찰음이 크게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하는 소리요. 강 한가운데쯤에서 뒤를 봤습니다. 처음 건넜을 때는 뒤를 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봤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없었어요. 초소 쪽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쫓고 있지 않았어요. 그 간수가 해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빠져나간 걸 바로 알리지 않은 것이요. 교대 시간 30분이 지나면 다음 간수가 제 감방을 확인할 것이었어요. 빈 감방을 발견하겠죠. 그때 비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30분이 제 생명이었어요. 그 30분을 그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다시 기었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끼익 하는 그 소리. 처음 건넜을 때 이 소리가 총소리보다 무서웠어요.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감방보다 무서운 건 없었거든요. 형광등 아래에서 12시간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보다, 신문관 군화에 옆구리를 차이는 것보다, 7시간 서 있다 쓰러져서 얼음물을 끼얹히는 것보다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더 무서울 수는 없었어요. 반대편 물가가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얼음이 끝나고 다시 물이었어요. 물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았어요. 가장자리가 얕았거든요. 물에서 나왔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어요. 중국 쪽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밟고 섰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브로커도 없었고 담요도 없었어요. 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있었어요. 강 건너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서치라이트가 없었고 초소가 없었고 신문관이 없었고 형광등이 없었어요. 저는 그 땅을 밟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강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그 간수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를요. 빈 감방을 발견한 다음 간수들이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건 당직 간수입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교대 직전에 당직을 서고 있었던 사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한테 조사가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울타리가 잘려 있는 걸 발견하면 도구를 쓴 사람을 찾을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를 내보내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를요. 보이부 간수가 죄수를 탈출시키면 그건 단순한 규율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이었어요. 교화소가 아니라 관리소에 갈 수 있는 죄였습니다. 관리소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알면서 문을 열어줬어요. 내 누이가 여기서 죽었다고. 그 한마디가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저는 모릅니다. 물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물어봤어야 했는데 등을 밀면서 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갔습니다. 이름을 물어보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예요. 중국에서 어떻게 한국까지 왔는지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긴 이야기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제3국으로 가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브로커 없이 혼자 움직여야 했어요. 처음에는 연변에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를 타야 했는데 표를 살 돈이 없었어요.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신분증이 없으니까 정식으로 고용될 수 없었고 주방 뒤에서 몰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중국 돈 30위안을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5,000원쯤이었습니다. 한 달을 일해서 기차표 값을 모았어요. 기차에서 검문이 있을 때마다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검문원이 문을 열어라 하는데 저는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중국어가 서툴렀어요. 발음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문원이 그냥 지나갔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 운이 3번은 필요했어요. 제3국에 도착한 뒤에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까지 가는데 또 한 달이 걸렸어요.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문을 밀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문 하나를 밀지 못했어요. 문 앞에서 30분쯤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보이부 감방 문 앞에서 떨렸던 것과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공포였고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끝나는 것에 대한 떨림이었어요. 이 문을 밀면 정말로 끝나는 거라는 느낌.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까지 대사관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형광등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잔 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은 어두웠거든요. 창밖에 구름이 보였어요. 한국에 도착한 날은 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무엇이 다른지 바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알았어요. 냄새가 없었습니다. 감방에 사람 냄새가 없었고, 곰팡이 냄새가 없었고, 소독약 냄새가 없었고, 얼음물 냄새가 없었어요. 그리고 군화 냄새가 없었습니다. 그냥 공기였어요. 아무 냄새 없는 깨끗한 공기.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을 때 눈물이 났어요. 공항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을 것입니다. 상관없었어요.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3달이었어요. 병원에도 갔습니다.
의사가 제 상태를 검사했어요. 영양실조 후유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뼈 밀도가 60대 수준이라고 했어요. 23살인데 뼈는 60대였습니다. 갈비뼈에 미세골절 흔적이 3곳 있었어요. 위장에 궤양이 있었습니다. 위산이 위벽을 녹인 흔적이라고 했어요. 감방에서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던 게 진짜 찢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살이 붙었습니다. 처음으로 거울을 제대로 본 건 하나원에서였어요. 세면대 위에 거울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친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누구인지 몰랐어요. 감방에서는 거울이 없었으니까 31kg이던 제 얼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울 속 얼굴은 31kg은 아니었지만 아직 뼈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광대뼈가 높았고 눈이 움푹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나인가? 지금은 50kg이 넘습니다. 얼굴에 살이 붙었어요. 거울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도 합니다. 식당에서 일해요. 설거지가 아니라 주방에서 요리를 합니다. 돈을 벌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습니다. 17번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지금 제 방 서랍 안에는 사탕이 있어요. 슈퍼에서 파는 평범한 사탕입니다. 특별한 사탕이 아니에요. 가끔 하나씩 꺼내서 먹습니다. 포장을 벗기고 입에 넣어요. 혀 밑에 놓고 천천히 녹입니다. 7분쯤 걸려요. 감방에서 세던 그 7분이요. 심장 박동 560번. 그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간수요. 작은 눈에 조용한 걸음걸이에 군화 소리가 나지 않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관리소에 갔을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보내졌을 수도 있고, 혹시 도망쳤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아요. 그 사람이 누이를 잃었다는 것. 이 감방에서 누이를 잃었다는 것. 그리고 같은 감방에서 또 다른 사람을 잃지 않으려 했다는 것. 저한테 사탕을 준 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불쌍해서 준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누이한테 해주지 못한 것을 저한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탕 한 알, 빵 한 조각, 소금 한 꼬집, 마른 천 한 장, 이름 한 번, 그리고 문 하나. 그 사람이 준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살았고 그 사람은 아마 끝까지 말하지 못하겠어요. 사탕 한 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사람 한 명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